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깊게 좀 봐야 될 섹터가 최근에 또 바이오이거든요. 소위 알테오젠이 또 최근에 홈런을 쳤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유한양행이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차례적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제약주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약주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 오늘 대신증권 이희영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전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궁금해요. 근데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기대는 되게 높아요. 그런 어려운 것들을 조금 쉽게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의 최근 이슈부터 좀 점검을 이렇게 해보면 그동안 사실 올해 연초부터 계속 기대했던 것이 당뇨, 특별히 비만 이런 치료제였는데 좀 잠잠하다가 다시 또 최근 비만 치료제 쪽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특별한 그쪽 분야에서 뭐 이슈나 뉴스가 좀 있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이 저희가 조금 주목을 받았던 건 좀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네, 좀 그렇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년부터 아무래도 이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매출이 좀 잘 나오면서 해당 부분이 이제 시장이 커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네.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만이나 당뇨 쪽으로 진출을 발표를 많이 한 상황이고 GLP-1이라고 얘기 많이 됐었죠.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진출한 시기가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는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가시성이 조금씩 보인다고 하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런 쪽에서 이제 제품들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는 시판이 안 되다가 국내에서도 판매가 이제 뭐 올해부터 된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있고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부터 좀 몇 개 챙겨볼게요.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을 제정해서 하원에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이 남았고요. 법 제정은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확정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다만 시행하는 시점이 또 유예기간이 꽤 있다면서요? 네. 네.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상원의 투표 그리고 대통령 서명 이렇게 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생물보안법에 제재 기업으로 지목이 된 기업들이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우시 앱텍인데요. 이 두 기업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합산해서 연간 매출이 10조 원 정도 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중에서 이제 북미향으로 매출이 50% 정도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이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CGMP 인증을 받은 공장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이 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법안에는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매출 약 5조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좀 다각화해야 되는 니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신규 수주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조금 좋은 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거든요. 이게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글로벌리 경쟁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이런 것들도 뭐 음모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약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참지 못하겠죠. 그런 과정들이고요. 네. 바이오 업계의 최근 이슈들, 비만 쪽,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얘기했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제약업계의 바이오의 본업인 신약 개발 쪽의 진행 과정들, 모멘텀, 또 관련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이 FDA에서 폐암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뭐 깜짝 놀랄 일이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영향력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지 밸류 측정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번 레이저 티닙, 유한양행이 얀센의 기술 이전을 해서 FDA 승인을 받은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요. 네. 폐암 시장이 저희 항암제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 아무래도 FDA 승인을 받은 신약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항암제는 처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약물을 기술 이전했다. 빅파마의 기술 이전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실제로 글로벌 상업화까지 성공시킨 약물은 이게 레이저 티닙이 처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첫 성공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아마 그 오스코텍하고 그죠? 네, 기술을 받아서 대형 한국의 큰 제약사죠. 유한양행이 이걸 같이 개발해서 글로벌리 성공시킨 사례다. 중요한 게 이런 가능성들이나 찬스들이 앞으로도 많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대할 만하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한양행이 앞으로 이제 신약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 제품이 출시돼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를 또 얼마 정도를 소위 유한양행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돈이요? 아무래도 항암제 시장이 되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네. 항암제 시장 안에서도 폐암 시장은 40조 원 규모로 되게 제일 큰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레이저 티닙이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한 8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2028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 8조 원 시장에서 경쟁 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있는데요. 네. 이 타그리소의 경우에는 지금 8조 원 시장의 대부분을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의 경쟁 약물은 타그리소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에 타그리소랑 이제 헤드투헤드 임상을 진행을 해서 비교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네. 무진행 생존 기간에 30% 정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을 성공하고 나서 해당 유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FDA에 결과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FDA에서는 올 2월에 우선심사 대상자로까지 선정할 정도로 해당 결과를 좀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 출시를 했을 때 지속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라는 경쟁약을 저희가 비교 임상을 진행했던 것도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이랑 아미반타 병용법이 처음이었고요. 네. 여기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우수한 임상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추산하기로는 리포트 상에서 이제 2030년까지 네.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매출 대비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익은 로열티가 매출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로 전체 매출에 대해서. 네. 네.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의 물론 유한양행이 뭐 이 약 하나 가지고 계속 승부를 보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과 많이 하겠지만 요 약물로 미칠 영향은 지금 보니까 800억 가량 6천만 달러를 60일 이내에 일단 마일스톤으로 수령한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받아서 오스코텍이랑 나누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아까 그런 시장 침투율을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해 간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로열티가 실제로 유한양행의 재무제표에 이익으로 찍힐 수 있는 거는 대략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네. 대략 한 2,500억 정도 저희 유한양행에 찍힐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2,500억에서 2,500억 정도를 수익으로 인식을 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정도 받아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쭉 기간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간은 아니죠? 연간 최고 매출 했을 2030년에 50% 시장 점유율 했을 때 이제 연간 저희가- 기준으로? 네, 연간 그럼, 기준. 그럼 뭐 굉장히 많은 건데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가야 되는 구조이긴 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유한양행의 실적을 이제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말씀하신 경쟁사하고의 관계에서 그만큼 시장 침투율이 되는가는 이제 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은 소위 뭐 어떤 것들을 또 좀 넘어야 될 산이나 추후 좀 개발을 하거나 가능성들이 있는 거는 또 어떤 것들입니까? 네. 추후 이제 레이저 티닉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가 진행이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FDA의 승인을 받고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되면서 미국 출시 마일스톤 저희가 800억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얀센이랑 기술 이전을 한 계약에 따르면 저희가 그 계약 규모가 총 2억 달러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네. 지금 11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 마일스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아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일스톤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미국에 출시가 되면은 받는 미국 출시 마일스톤 국가별로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에도 지금 다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것도 시어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네, 그것도 이제 승인을 각 국가별로 승인을 받게 되면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그 마일스톤에 대해서 오스코텍이 40% 정도를 나눠주는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1억 달러 안에는 연간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 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마일스톤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연간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됐을 때 얀센으로부터 수령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레이저 티닙에 있어서 저희가 약가가 조금 중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DA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약가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가가 얼마나 나올까? 저희 경쟁력인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간으로 약가가 2.5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약을 2개를 병용을 해야 되는 요법이라 아무래도 레이저 티닙에 대한 약가가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측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FDA에서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매출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약가가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 침투를 잘해서 경쟁약품과 대등하게 마켓시어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간 인하들은 뭐 어느 쪽이나 영향을 좀 받는 요인들이고요.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약가를 인하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봐야 될 요인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유한양에 대해서는 이영 의원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자료 내신 것도 사실은 승인 나기 전부터 자료를 내셨고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긴가민가 하고 사실은 그죠. 주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으면 샀죠.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했다가 주가는 조금 조정받으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12만 4천 원 수준인데요. 목표가를 이희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원으로 제가 보는 자료에는 보고 있습니다. 뭐 10만 원 밑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혹은 뭐 향후에 이런 걸 들어오면서 목표가를 또 애널리스트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도입니까? 아니면 투자자 측면에서의 주가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업사이드를?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급등을 했어가지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이랑 아미반타맙이 병용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미반타맙이 정맥주사 제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얀센 측에서는 이런 복용 편의성 이런 안전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아미반타맙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그리고 아미반타맙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아스코에서 이제 해당 결과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FDA랑 EMA 유럽의 규제 기관에 승인 신청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승인 결과가 나왔을 때 점유율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호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시장 침투율이 좀 더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아니면 저희가 약가가 정해졌는데 약가가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직 전체 생존 기간이 저희가 도달을 못했어요. 임상 3상이 작년에 중간 결과 네. 발표를 했지만 아직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개선되는 부분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 침투율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신약 가치에 추가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정맥 주사 이제 찾아가지고 주사 넣는 거를 이렇게 지방에다 놓는 게 그게 이제 알테오젠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그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쪽 유한양하고 얀센이 만든 그 폐암 치료제도 그런 그 제형 변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군요.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유한양행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유한양행 얘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좀 하게 되면 유한양행은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포인트로 많이 얘기하셨던 게 주로 CDMO, CMO,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환경이나 주목할 점 좀 알려주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약품을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기업이라고 좀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최대 수혜주로 주가가 100만 원까지 터치하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그 이후로 횡보를 하고 있다. 주가가 많이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근데 왜 횡보를 했냐? 저희가 좀 보게 되면은 글로벌 이제 항체의약품 CDMO 피어 그룹이 이제 론자랑 우시바이오로직스, 카탈란트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수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좀 빠지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체의약품 글로벌 이제 항체의약품 시장에서의 수요에 대한 의문점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이제 다른 글로벌 CDMO 피어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빠지지 않았던 거고 횡보를 했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네. 다른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는 정말 아웃퍼폼하는 주가 흐름을 보인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글로벌 CDMO인 론자 그리고 론자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주가도 네. 이제 함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CDMO 업황에 대한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들이 좀 더 연구개발에 매진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자금이 좀 많이 조달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위탁 생산을 더 맡기는 추세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네. 실적에도 조금 큰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는 저희는 국내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건 이제 미국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50%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이 비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CGMP, 그러니까 FDA의 승인을 받아서 생산을 해본 이력이 있는 트랙 레코드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래서 다른 항체의약품 기업들도 다 그걸 하는군요. 뭐 롯데 같은 경우도 롯데바이오로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후발로 막 들어가서 미국에 뭐 지난번에 인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다 거기 있군요. 예. 네, 예. 생물보안법이 예. 미국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미국에 좀 국한된 이슈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좀 공략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CDMO 업체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객사들을 미국에 있는 고객사들도 많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공장 자체도 이제 CGMP 실사를 이미 받아서 FDA 상업화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네.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규모 수주 공시 생물보안법에 따른 이제 대규모 수주 공시나 아니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조금 선행이 되면 저희가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7월 25일 날 내신 리포트에서 100만 원을 목표가를 잡으셨기 때문에요. 100만 원 장중에 터치했잖아요. 그죠? 네. 7월 25일 그때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80만 원 중반대였을 때였는데 그죠?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사실은 유한양행이나 뭐 삼성바이오록스나 이제 단기적인 주가 접근을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반영돼서 이후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들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여러 금리 인하 환경이라든지 정책 대선 주자들, 미국 대선 주자들의 우호적인 이야기,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섹터도 많고 종목도 너무 많아요, 투자자들이. 그죠? 제약바이오를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애널리스트로서 좀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는 좀 팁을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크게 3번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를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평균 이제 그 3회 정도의 상승기의 평균 상승 기간이 직전 저점 대비 20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그때도 이미 금리 인하가 개시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들이었고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뭔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기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코스피 의약품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이 작년 2023년 10월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이제 평균 20개월 정도 상승기가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절반 정도 왔네요. 예. 저는 네, 연말까지는 네. 최소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연말까지는 조금 홀딩하는 전략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이제 올라가는 거를 급하게 따라가신다라기보다는 조금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대형주랑 다른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이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바스켓 전략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지혜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는, 특별히 바이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신 포트폴리오를 바벨을 섞는 전략이 그렇죠. 대형 제약사들도 일부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우리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을 함께 좀 묶어서 가는 전략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기업을 또 좀 리서치하고 있느냐, 어디를 좋게 보시냐 이런 얘기를 여쭈고 싶은데 이거 요즘 다 컴플라이언스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는 못 여쭤보고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중요한 변곡점이나 좀 이슈가 있을 때 오르기 전에 미리 좀 와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요. 예. 오늘 대신증권 이희영 연구위원과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딥사이트 진행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